평생 내 부인으로 살면서 지옥을 맛봐라.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한 말입니다. 전 재산을 동결하고 집에서 쫓아냈으면서도 이혼은 안 한다고 했죠. 그때 고성희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재산 분할도 안 해주면서 법적 부분은 유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얼마나 참혹한 복수인지, 27년 결혼 생활의 끝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무서운 말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겨울 오후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는 슈조이 그룹 본사 회장실 복도입니다. 고성희는 명품 코트깃을 여미며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법무법인 로고가 찍힌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혼소송 의뢰서였어요. 고성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회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죠.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요. 똑똑똑.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키보드 타자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분명 안에 있는데 일부러 대답하지 않는 거였어요. 고성희는 문손잡이를 잡고 살짝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27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내를 문 밖에 세워둔 채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고성희는 복도 끝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손목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이 고성희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고성희는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이혼소송 의뢰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재산 분할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오후 3시가 되자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의 비서가 나왔습니다. 비서는 고성희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고성희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고성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문이 열린 겁니다. 고성희는 서류 봉투를 꼭 쥐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에어컨이 아니었죠. 박진석이 풍기는 냉기였어요. 박진석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책상 앞에 섰지만 박진석은 여전히 서류만 보고 있었죠. 5초, 10초, 15초. 침묵이 길어질수록 고성희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어요. 박진석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가 책상에 닿으면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박진석의 눈빛은 고성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이었습니다. 27년 전 결혼식 날의 따뜻한 눈빛도 아니고 작년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건네던 부드러운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호수 같았죠. 고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 봉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성희의 얼굴만 응시했어요. 고성희는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는 박진석의 어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기다렸습니다. 뭐라도 말해주기를, 소리라도 질러주기를 바랬지만 박진석은 침묵했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어요. 고성이는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분할만 받으면 된다고, 다시는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소가 아니었어요. 조롱이었죠. 박진석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올려놓은 서류 봉투를 손가락 끝으로 살짝 당겼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듯 조심스럽게요. 고성이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진석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낼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뭐라도 할 거라고. 하지만 박진석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봉투 겉면에 인쇄된 이혼소송 의뢰서라는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뭔가 슬픔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박진석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찌직,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찢고 또 찢고 또 찢었죠. 봉투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박진석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소송 의뢰 동의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그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성이가 다시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박진석은 무시했습니다. 서류는 점점 작은 조각이 되어 갔어요. 손바닥만 하던 종이가 손가락만 해지고 동전만 해질 때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조각을 찢는 순간 박진석은 손을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바닥에 떨어졌어요. 고성이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7년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지금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혼은 내가 원할 때 해준다. 고성이는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구멍이 막혀 할 수가 없었어요. 단어 하나, 소리 하나 나오지 않았죠. 박진석은 의자에서 일어나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명령이었죠. 고성이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이 보였죠. 고성이가 조각이라도 주워가겠다고 했지만 박진석은 그대로 놔두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고성이는 할 수 없이 빈손으로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쾅! 고성이는 복도에 멍하니 섰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혼은 내가 원할 때 해준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고성이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고성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죠. 박진석의 복수가 시작된 것을요. 단순히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획된 차가운 무서운 복수였죠. 고성이는 핸드백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마이너스 이혼 전문 변호사. 어제 만났던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자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성이는 급하게 만나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남편이 동의서에 사인했냐고 물었어요.
고성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인은커녕 서류를 찢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고성희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고 변호사는 오후 4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룸미러로 슈조이 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27년간 회장 부인으로 드나들던 그 건물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고성희는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7층에 있는 법무법인 정도를 찾아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접수 직원이 고성희를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로 들어가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벽면 가득한 법률 서적들이 고성희를 압도했죠. 변호사는 고성희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고성희는 의자에 앉아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는 메모지를 꺼내 펜을 잡았습니다. 고성희를 바라봤죠. 고성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강제로라도 이혼하고 재산분할 받을 방법이 있냐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고 고성희를 쳐다봤는데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등기부등본이 뭔지는 알았지만 준비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양식 한 장을 꺼내 고성희 앞에 밀어줬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 진행 절차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고성희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재산 목록 확인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증서 등. 고성희는 그 글자를 읽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장은 박진석이 이미 압수했습니다. 보험증서도 부동산 서류도 전부 금고에 있었죠. 그 금고는 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고성희의 얼굴을 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케이스 많이 봤다는 표정이었죠. 변호사는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하려면 먼저 남편 명의 재산을 전부 파악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임을 증명해야 한다고요. 고성희는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공동재산, 증명, 소송. 낯선 단어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추적이 어렵다고요. 그리고 소송 기간만 최소 1년은 걸린다고요.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년. 1년 동안 호텔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죠? 200만 원으로 3일도 버티기 힘든데. 변호사는 서류 맨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계약금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어요. 계약금 1억을 먼저 내야 소송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고요. 또한 소송 진행 중에도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고요. 고성희는 핸드백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ATM에서 확인한 잔액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200만 원. 고성희는 통장을 다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보여줄 수도 없었거든요. 1억은커녕 1천만 원도 없는 통장을요. 고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고성인은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두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측에서 선수를 치면 늦는다고요. 고성인은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오피스텔 밖으로 나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인은 길거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차는 주차장에 세워뒀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은 이미 쫓겨났고 호텔은 돈이 없었죠. 고성인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부동산 중개소 이름이 떴습니다. 고성인은 생각했죠. 압구정 아파트와 청담동 빌라를 팔면 최소한 몇십억은 될 거라고요. 그 돈으로 변호사 계약금도 내고 당분간 생활비도 쓸 수 있을 거라고요. 고성인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올라탔죠. 내비게이션에 압구정 부동산을 검색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고성인은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내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잔액 200만 원.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고성인은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아파트만 팔면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고성인은 아직 몰랐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33억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요. 청담동 빌라에도 똑같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이 바로 박진석이라는 사실을요. 저녁 6시 고성인은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뒤편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 문을 밀었습니다. 유리문에 붙은 매물 사진들이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중개소 안은 좁았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중개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고성희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고성희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와 청담동 빌라 주소가 적혀 있었죠. 고성희는 급하게 팔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괜찮으니까 빨리 좀 팔아달라고요. 중개사는 메모지를 받아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압구정 아파트면 최소 20억, 청담동 빌라면 15억은 될 물건이었죠. 중개사는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좁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고성희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등기부등본이 떴습니다. 중개사는 화면을 쭉 내리며 확인했어요. 소유자, 면적, 취득일. 그런데 중개사의 손가락이 화면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죠. 고성희는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요.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근저당? 그게 뭐죠? 중개사는 화면을 돌려 고성희에게 보여줬습니다. 빨간 글씨로 근저당권 설정 33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집을 팔 때 그 금액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요. 33억을 갚지 않으면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고성희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근저당권자 박진석. 남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중개사에게 청담동 빌라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중개사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초 후 청담동 빌라 등기부등본이 화면에 떴습니다. 중개사의 표정이 또 한 번 굳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8억이라고요. 고성이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으니깐요. 압구정 아파트 33억, 청담동 빌라 28억, 총 61억이었습니다. 중개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근저당을 언제 설정하셨냐고요? 고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성이는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중개사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설정일 2026년 1월 3일, 사흘 전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집에서 쫓겨나기 바로 전날이었죠. 박진석은 이미 그때부터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성이는 핸드백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분명 자기 가방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근저당 설정이 됐을까요? 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금고에서 가져간 건 통장과 신분증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인감증명서도 도장도 전부 가져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고성이 몰래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했던 거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였으니까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근저당을 해제하려면 박진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요. 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개사가 명함을 건넸지만 고성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받아봤자 소용없었으니깐요. 중개소 문을 나와 거리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월 초 저녁 바람은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고성이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냐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재산분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설령 법원이 재산분할을 인정해도 근저당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요. 고성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죠. 재산분할은 끝났습니다. 고성이는 차 안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도 청담동 빌라도 이제 팔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계약금 1억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통장을 꺼내 다시 한번 봤습니다. 200만 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고성이는 핸드폰 계산기를 켰습니다. 호텔 하루 숙박비 50만 원, 식비 하루 20만 원, 200만 원이면 3일도 버틸 수 없는 돈이었어요. 고성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게, 레스토랑, 카페. 어제까지만 해도 이 거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죠. 회장 부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움직여야 했습니다. 멈춰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밤 9시 고성이는 박진석의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불 켜진 거실이 대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차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코트깃을 세웠지만 추위는 옷 속까지 파고들었죠. 고성이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박진석이 나오면 어떡하죠? 고성이는 초인종 대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영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한 번만 울리고 끊겼습니다. 영나가 전화를 거부한 거예요. 고성이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성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나가 나왔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두른 채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차가웠죠. 영나는 대문을 닫고 고성이 앞에 섰습니다.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고성이는 영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영나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고성이가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영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성이를 쳐다볼 뿐이었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고성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해하고 있다고,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영나만이라도 믿어달라고. 하지만 영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다 들었다고요. 26년간 거짓말하셨다면서요? 고성이는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영나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그동안 저한테 뭐였어요?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성이는 영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나는 손을 뿌리쳤어요. 고성이의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영나가 말했죠. 이혼 소송하려고 그러는 거냐고요. 아버지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고요. 영나는 돌아섰습니다.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고성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 고성이는 대문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불 켜진 거실이 대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영나의 그림자가 거실을 가로질러 사라졌습니다. 고성이는 대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철문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고성이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맞으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섰을까요? 5분? 10분? 고성이는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발이 시렸어요. 신발이 얇았거든요. 눈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진석뿐만 아니라 영나도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요. 25년을 키운 딸이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히터를 켰지만 몸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룸미러로 박진석 집을 봤습니다. 거실 불이 꺼졌습니다. 영나가 2층으로 올라간 모양이었습니다. 고성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내렸습니다. 박진석, 박영나, 박성재. 고성이는 멈췄습니다. 한우진.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이라도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아들이니까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신호음 대신 안내 멘트가 들렸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멘트였습니다.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같은 안내 멘트만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우진마저 연락이 안 됐습니다. 박진석이 우진의 전화번호도 차단한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고성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박진석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비서가 바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박진석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고성이는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책상에 앉아 고성이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고성이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요. 재산은 한 푼도 안 바라겠다고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성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치 실험실의 표본을 관찰하듯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은 안 한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비틀거렸습니다. 박진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내 부인으로 살면서 지옥을 맛봐라. 고성이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의 복수는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안 해주는 것, 그게 복수였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회장 부인이지만 돈도 집도 자식도 없는 상태, 자유조차 선택할 수 없는 완벽한 족쇄였죠. 박진석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새 이혼 소송 서류를 꺼내 고성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하는 날은 내가 정한다. 통장에 200만 원씩 매달 넣어줄 테니 그걸로 살아라. 박진석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고성이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고성이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재단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고성이는 호텔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찢어진 이혼소송 서류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박진석이 찢었던 그 조각들이었어요. 고성이는 조각 하나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소송, 동의.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그 조각들을 다시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찢어진 조각을 더 작게, 더 작게. 손가락 끝이 아플 때까지 찢었습니다. 고성이는 찢어진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이혼은 없었습니다. 박진석이 허락하지 않는 한 영원히요. 고성이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고성이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감옥이 나았을까? 고성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감옥에는 출소가 있지. 이건 평생이야. 고성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다음 달도 매달 200만 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박진석의 부인으로 법적으로만 존재하면서요. 이것이 26년 거짓말의 대가였습니다.